안녕하세요. 50살을 넘은 여성입니다. 최근 동네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자격증도 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노래 대신 컴퓨터를 배우러 모인 것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상황과 배움의 한계로 인해 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니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께서는 어르신들에게 이제는 자녀에게 말하지 말고 직접 배워서 스마트폰도 다뤄보고 컴퓨터도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구나 생각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제 경우 50세가 넘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 남편도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었고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그 사건 이후 결혼 생활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세가 넘어도 연애를 해본 적이 있고 남자들과 만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만나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다들 애써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하다 보면 그런 삶이 되는 거지. 연애 때는 다 그래 라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제 운명이 남편과 함께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네요. 밥을 잘 먹고 즐겁게 지내니까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만 뒤에 70, 80 넘어가면 가족밖에 남는 게 없다. 당신 엄마 아빠도 일찍 가셔서 언니들도 연락을 안 한다고 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있어도 가족만한 게 없다 했지? 맞아. 난 돈이 많아. 밥 먹고 살기에 지장 없고 솔직히 말하면 나 죽고 나서 사회에 기부할 정도로 꽤 많은 돈 있어. 상가 두 채도 있는데 거기서 월세도 꽤 들어오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뭐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들어도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진짠 없다. 그런데 이 돈 뭐라고 남자 만날 때 걱정되고 사람이 그렇잖아. 이놈의 돈 때문에 남자 만날 때도 걱정이 되더라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많다. 누구보다 나은 놈을 만나려는데 근데 살았더니 나보다 잘 버는 남자가 흔치 않고 그중 대부분이 진실된 만남이 아니라 그냥 불장난 같은 만남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나는 순수하다 생각하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 날강도 같을까?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고민하는 거야? 아이를 낳는 건 더 그렇고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렇다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셨나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새엄마가 친엄마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정말 새엄마는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제 언니가 2명이 있고 밑에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저희 남매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십니다. 한 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춘기 때 새엄마인 것이 싫어서 대놓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닌 아줌마,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우리 아빠가 잘생기고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 집에 붙어 있어? 예순아, 무슨 말이야? 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집에 볼 게 있다고 그런다고? 학부모 면담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새엄마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혹시나 이혼을 한다면 빨리 하세요.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랑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가슴 아프다. 나는 너를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너를 내 딸로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내가 사춘기가 예민하게 왔어도 너에게 서운한 말은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을 함께 살았어. 10년이면 가족이지. 진짜 가족도 이런 식이 아니라고. 넌 그냥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게 편할 거야. 너희 아빠랑 이렇게 사이가 좋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 난 너한테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 서운하다. 너와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너희 아빠와 재혼한 게 후회되고 있어. 제 혼자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 이혼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 만큼.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찔해서 너무나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내 사정도 있었어. 내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우리 집이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한 번 그 친구가 나에게 물었어. 너는 친아빠야? 왜 아빠랑 달라? 모습도 달라. 진짜 나한테는 다른 것 같아. 너희 부모님 다 만났잖아. 그런데 다른 남매들은 다 닮았는데 너만 유독 다른 것 같아. 다른 피 같아 하고 얘기했대. 다른 피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입양하라는 거야? 아니, 아니야. 절대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부모님을 안 닮은 게 신기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친구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자기한테 솔직히 말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고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라서 그냥 믿고 말했어.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엄마 새엄마라고. 근데 거의 친엄마나 마찬가지야. 나 어릴 때 재혼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지내. 내가 말한 것 같았는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야. 근데 너, 저번에 내가 물어볼 때엔 아니라고 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새엄마인 게 창피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자랑할 건 아니지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내가 처음이야. 그런데 그냥 나는 너를 제일 친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고. 하면 제 속마음을 말했어. 그리고 다음날 정말 거짓말처럼 학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안 그런 척했지만 수근거리는 것 같았고 내가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에게 동정의 눈빛을. 그런데 누락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전체 내용을 완전히 번역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시면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도와드리길 원하신다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무실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방금 집에 전화가 왔으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놀라지 말고 학교 걱정하지 말라며 집으로 보냈어요. 솔직히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날 아침에 조퇴한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꼭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보내니까 너무 좋았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퇴를 한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향해 뛰어갔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누군가가 오길 기다리다가 밤 10시쯤 큰 누나가 들어왔어요. 너 왜 이제 와? 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바빠서 거들고 있었어. 데리러 와달라고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대라고 소리쳤어요. 장례? 어떤 장례? 누가 죽었어? 너 진짜 그럴래?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고속도로에서 할머니네를 가다가 트럭과 충돌했대. 그래서 사고 났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믿기지 않았어. 아침에도 가족끼리 밥도 먹었는데요. 학교 다녀올 때도 인사를 하고 엄마가 여름이라고 더운데 보리차 얼려 먹을 물까지 챙겨주셨는데 언니의 말들이 전부 거짓말 같았어요. 언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장난인데 이러면 안 돼. 사람 너무 하잖아.
지금 이건 장난으로 보여? 내가 옷을 입었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뭘 하려고 저러는 거야? 빨리 짐 좀 대충 싸서 나갔어요. 언니는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도착하니 엄마와 아빠의 영정이 보였어요. 같이 두는 빈소인데 입구에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부터 진짜 펑펑 울었어요. 반 친구들이 찾아와도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결국 4일째 되는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수액 맞고 일으켜 발인을 진행했고 엄마 아빠는 제가 있는 곳으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 고모 집으로 가게 됐고 언니들은 남겨준 유산으로 서울로 가겠다며 떠났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언니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요. 엄마. 아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은 어머니 쪽 친척이 키우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흩어져 있었고 20살이 되자마자 막내 아들은 아빠가 남긴 유산을 받아 서울로 오게 되었다. 아빠가 남긴 유산은 재테크용으로 소유하고 있던 2층짜리 상가였다. 1층은 고깃집이 있고 2층은 주택이었다. 아빠의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고깃집이어서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그 돈을 막내 고모가 받으며 나를 키워주었다. 이제 그 돈은 다시 내 손에 들어왔고 고모는 인사를 하며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나를 밖으로 내어보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공부했다. 정신건강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죄합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번역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시간도 많았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 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한 채 더 사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항상 정육점이나 음식점들이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40살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상가 수익만으로도 회사를 관두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42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퇴사였습니다. 후배 여직원들이 과장님께서 정말 퇴사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최고 롤모델인데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요? 라고 붙잡았지만 롤모델이야말로 웃겨. 이제는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아도 돼서 돈이 생기니까 내게 진짜 롤모델이라면 당첨되면 복권에 당첨되면 회사를 떠날 수 있지.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사람들은 종종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특히 인사도 한 번 안 하는 남자 동료들의 연락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들을 덜어내다가 3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박대리입니다. 제가 들었던 소문에 따르면 퇴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말씀 못 드렸는데 형님은 아직 미혼이고 사람도 괜찮고 집안 상태도 괜찮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소개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웠습니다.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왜 이런 문자를 받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문자에 제가 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회사 동료들이 연락해 밥 먹자,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무시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그런지 사람들이 귀찮고 만나기 싫다고 느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회사에서 백수로 불리고 퇴사했는데도 돈 냄새를 맡은 것인지 여자든 남자든 밥 사달라, 술 사달라 하는 연락이 오는 것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문자에 대답을 했습니다. 소개팅이요? 좋아요.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주철입니다. 동생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받은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름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서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낯선 상대와 30분가량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중저음이었고 또박또박한 말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상대는 건축업 종사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상대방은 영업 부부는 아니고 오로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만남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어요. 대화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저 기분이 좋았어요. 상대방이 친절한 느낌이 들었고 목소리도 좋았어요. 나이가 50이 다 된 지금은 설레일 줄 알았고 떨림도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한 그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았죠. 전통문화를 즐기고 운동을 하며 친구들을 만나며 금요일 저녁까지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그 사람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 사이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만나는 날이 다가오며 정말 떨렸어요.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계획대로 그는 내 집 근처로 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멀리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주철 씨 맞죠?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죠? 라고 물으니까 저도 멀리서 걷어오는데 당신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세상에 정말 신기해요. 둘 다 웃으며 함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본 적 없는데 서로를 알아봤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얼굴을 보느라고 전체적인 모습은 못 봤는데 자리에 앉고 다니 그 사람의 행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흙이 묻은 운동화에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약간은 낡아 보이는 점퍼까지 저는 2시간을 들여 샵에도 갔다 오고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도 첫 만남인데 좀 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나이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사실 저는 오늘 주철 씨 만난다고 샵에도 가고 화장하는데도 엄청 공들였거든요. 근데 주철 씨 들어오니까 기분이 좀 상하네요. 제가 공들인 시간에 비해 주철 씨가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쵸, 죄송해요. 그래도 명색이 소개팅인데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나왔어요. 사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오늘 현장에 좀 다녀왔어요. 그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오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아저씨 한 분이 사고가 좀 있어서 급하게 오게 됐어요. 그래도 약속 시간을 늦을 순 없어서요. 다음 만남엔 좀 더 신경 쓰고 올게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술 밥 다 거하게 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쿨해 보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술을 마실 거라 생각해서 차는 가져오지 않았고 그 사람도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아서 가볍게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어렸고 미혼이었고 여자친구를 사귄 지도 오래됐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저와 그 사람을 연결해준 전 회사 대리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동생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사이예요? 그놈이 친형이래요. 저희 그냥 친한 사이인데 그 동네 조기 축구 모임에서 만났어요.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긴 하지만 그놈도 형이 있고 저도 동생이 있지만 뭐, 피 섞인 사이는 아니죠. 뭐, 알고 지낸 지 오래되긴 했어요. 5년 넘었으니까요. 그놈이 자기 친형이라 그래요. 아니, 친형이라는 말은 안 하는데 저희 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친형인 줄 알았죠. 참 웃긴 일이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부터 해서 그냥 오늘 만나러 나오기까지 무슨 생각했는지, 평소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등등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전화 통화로 했던 얘기들인데 또 해도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저녁 10시까지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다. 우리 한 잔 더 할까요? 라고 물었다. 취한 상태에 체력적으로 지쳐서 아니요. 내일 다시 만나요. 그때는 오늘보다 더 멋지게 하고 와요 하고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정말 깔끔하게 하고 나왔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이게 평소의 모습이었다. 현장 다닐 때 옷에 먼지가 많이 묻고 해서 자켓깃을 세우는데 매우 다르게 보였다.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과 술을 마셨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둘은 사귀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늦은 연애였지만 설레고 행복했다. 당장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연애만 해도 뿌듯하고 행복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꽤 길었다. 만난 지 4년이 넘어가던 때 그 사람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당신은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뭐. 우리 나이에 결혼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냥 연애만 하는 것보다 서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가 해서 결혼 이제 와서 너무 늦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니기에 아마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결혼을 생각하는 거야 아닐까 싶지만 아니, 진짜로 결코 그렇진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빚질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 정말로 그런 거 아닌 거야? 우리는 그냥 이왕이면 결혼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는 지금도 일주일에 5번씩 만나는데 결혼하면 매번 데이트를 안 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다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한두 번 만난 거 아닌 것도 맞아. 좀 있으면 당신도 50살이 돼. 그런데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거야? 그래도 내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 말해주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 주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야, 넌 뭘 그렇게 고민해? 당장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우리 봐. 지금 애 다 키워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 너 가족이 있다는 행복을 무시 못해. 그게 되게 든든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할 때 해. 그 남자 직업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다면 집안 괜찮은 건 몰라. 그런 얘기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이렇게 결혼 얘기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다 늙어서 무슨 결혼이야 이 생각은 해봤어도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그냥 좀 만나다가 말거나 아니면 뭐 그냥 연애만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좀 당황스럽다. 그 사람에 대해 몰랐는데 결혼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정상적으로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 나고 그의 아내는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돈이 많아도 노인이 되면 무덤까지 가게 되거나 그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제안하면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제 경험상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한 친구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미 자식들을 키우고 떨어지게 했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부부 사이가 좋고 사랑스럽고 금실이 좋아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고급 분위기의 20대 초반의 친구에게 살이 찐 것이 늦둥이라고 장난을 쳤고 그 친구와 저는 잘 맞아 되도록 붙어 다닐 정도였어요. 먼 미래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늙었을 때 혼자라면 외로워서 슬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끄럽게 해드릴 일은 없지만 50세 이전에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와 사주를 보러 가서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차를 뺀다고 나간 동안에 그 무당 아줌마가 내게 다가와서 결혼을 미룰수록 좋다며 나이 먹어도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들을수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심해서 레스토랑을 찾아보고 드레스도 입어보았지만 결국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당 아줌마를 믿고 나이가 50이 되는 봄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친구들과 남편의 친척들, 부모님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역시나 언니들에게는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온 친구들은 나이가 50이 넘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축의금도 두둑히 내줬어요. 물론 그 친구들 결혼할 때나 그 친구들 자식이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주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니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두 사람은 남편이 준비한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 할 테니 그냥 몸만 와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순이라던가 예물 따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간단히 사는 게 좋겠다는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죠. 남편의 집은 연애할 때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익숙했고 가구와 생활용품을 추가로 구입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짐 정리로 바쁘다 보니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상가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결혼 한 주 후에 남편과 함께 움켜쥐고 일주일 동안 연애하듯 살다가 한 주가 지나 월요일 저녁 남편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방이 예뻐서 놀랐어요. 풍선도 공기에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초거리의 등을 열어 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상자 안에 눈이 선명했어요. 얼른 보니까 작은 백인전은 감동이란 이름밖에 없어서 눈물이 나게 됐습니다. 서로 남기 이렇게 다가 닮아 보이는 화양어 사이 후 기는 자관해달라고 물어보더다가 이제는 백내집을 이루어 하나의 대호를 이루어 인생 꿈을 꾸어나가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결혼을 꼭 해야겠다 싶어서 나를 위한 선물을 사려고 꽁꽁한 선물 상자 안에 전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에게 와 이제는 너만을 사랑하는 나중인 정말 소중하게 너와의 인생을 여러분도 꼭 떠올려보라고 하며 식탁에 앉았던 지어 등을 들며 치열었지요. 이제 우리의 함께를 마주하고 따뜻한 오션으로 보내렵니다. 끝. 상자를 열었더니 또 다른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또 상자가 있지? 나 이벤트 같은 거 안 받은데? 주인공은 되게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빨리 열어봐 하며 상자를 또 풀게 했어요. 그래서 3개 정도의 상자를 여는데 끝에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그 안에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설마. 어둠 속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글씨가 안 보였을 때 혼례신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은 이제 하나가 되었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 혼례신고서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놀라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차용증, 채권 추심 내용 증명? 이거 다 뭐냐? 10억? 아니, 여보, 왜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거야? 이거, 이젠 당신 것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것이야.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빚을 갚아 나가야겠지. 당신 돈 많잖아. 이 정도는 꿈도 아니야. 우리 함께 갚아 나가면 금방 말이지. 얼마 전 실패한 사업 때문에 10억 원 가량의 빚이 있고 전세금 5억 원을 내놓았던 빌라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5억 원 정도의 빚을 갖고 계시거든요. 총 20억 원 정도의 빚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됐는지 놀랍다는 건 잠깐만 부자가 아닌가요? 돈이 많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최근에는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위협한다는데 그때는 조상종, 조직의 두불에서 뻔뻔히 칼을 들이밀어요.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내 장기를 빼려 하는 것인가 싶어서 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니 당신과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상가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만 팔면 20억 원 정도는 상환할 수 있겠죠. 부부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텐데 나 죽으면 당신도 죽는 거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죠. 서로 다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겠죠.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과 표정, 얼굴은 정말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점에서 처음 본 그 모습은 돌아가는 눈으로 보여서 기묘했고 방 안은 어두워서 그 사람과 나만 있었고 어쩌면 그 사람은 제게 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마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제 손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면서도 그 사람이 보면서 손목을 놓아주지 않길래 더욱 두려웠고 눈물이 흐르면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를 이용해 그 사람을 밀쳐서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건물의 끝에 위치한 복도 아파트였는데 긴 복도를 달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서 막 매달게 달리며 어떤 지점으로 내려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6층에서 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3년 넘게 만났는데도 몰랐던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사랑에 미쳐 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제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사람의 동네와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자 방에 앉아 떨었다. 전화도 올 사람도 없었지만 가족의 집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체크아웃하려는 중 전화가 왔다. 무서워 바로 차단하고 동네 부동산에 가 헐값에 집을 사기를 요청했다. 빨리 입주할 사람으로 찾았다. 휴대폰 가게에 가서 번호를 바꾸고 정체를 숨겼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장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고용이 어려워질 것을 사과했다. 오랜 친구인 음식점 사장이 연락해주고 오랫동안 울며 힘들었던 일을 말했다.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장님이 고향에 있는 별장을 소개해 주었고 거기서 6개월을 살았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혼자 살고 있다.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종 어리석은 일을 하곤 한다. 저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고려하여 그 사람과 함께 빚을 갚았다면 살았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가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혼자 살아가지만 현재의 방법이 맞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결혼이나 연애, 또한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점은 누구를 믿고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믿는 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삶의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 싶고 비판이나 위로의 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